한반도 역사에는 강성했던 국가들의 번영과 함께 때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수많은 비극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방 지역, 즉 오늘날의 함경도와 만주 일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강제 납치는 오랜 기간 잊혀졌던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국경지대에 살았던 주민이 아니라 주변 여러 민족과 국가들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후금청과 같은 북방의 유목 민족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 강제 납치는 단순히 국가의 인구 유출 문제를 넘어 납치된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북방 백성들의 납치가 끊이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와 만주 대륙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자 농사를 짓는 민족과 가축을 기르며 이동하는 유목 민족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고려, 조선뿐만 아니라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와 후금청, 그리고 몽골 제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이 땅을 두고 서로 힘을 겨루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경지대의 백성들은 늘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변방까지 미치기 어려웠고 군사적 방어 시설 또한 허술했기에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으며 이는 외부 세력들이 마음 놓고 백성들을 납치할 수 있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은 본래 약탈 경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백성 납치는 그 약탈의 한 형태였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모로 쓸모있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우선 부족 사회에서 포로는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기에 납치된 백성들은 가축을 돌보거나 농사 혹은 건축 작업 등 다양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에 익숙했던 한인들은 유목민에게 부족했던 농경기술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노예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기록을 보면 북방 유목 민족들이 납치한 백성들을 중국이나 다른 부족에게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납치된 여성들은 첩이나 노비로 팔려나가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납치된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 한반도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돌려보내주는 대가로 식량, 비단, 무기 등 많은 물자를 요구했고 고려와 조선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유목 민족은 납치된 한인들을 부족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자신들의 문화를 퍼뜨리고 부족의 인구를 늘리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방 백성들의 납치가 끊이지 않았던 데에는 당시 한반도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치력은 약했고 국경을 방어하는 군사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은 늘 인력과 물자가 부족했으며 잦은 약탈로 인해 주민들은 피폐해져 군사적인 의지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작은 규모의 약탈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대규모 침략이 발생했을 때조차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위정자들은 멀리 떨어진 변방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납치와 약탈 속에서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고 국경을 떠나 내지로 이주하거나 심지어는 유목 민족에게 투항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방의 방어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을 납치하는 과정은 주로 유목 민족의 기습적인 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경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 밤이나 새벽에 마을을 급습하여 백성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말을 달려 마을에 들이닥친 후 백성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마을을 불태워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목 민족들은 주로 젊고 건강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우선적으로 붙잡아갔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노동력과 생식 능력, 그리고 기술을 지닌 자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납치된 백성들은 묶인 채로 먼 거리를 걸어 유목 민족의 거점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 혹독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굶주림, 추위, 질병, 그리고 가혹한 대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동 도중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가차없이 처형당했습니다. 유목 민족의 거점에 도착한 후 북방 백성들은 노비나 하인으로 전락하여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납치된 남성들은 주로 힘든 노동에 동원되어 가축을 돌보거나 목재를 나르고 성벽을 쌓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사소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집안일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강제로 주인의 첩이 되어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고려와 조선은 납치된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협상을 통해, 때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백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신 백성들의 삶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어떤 분들은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목 민족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온 여성들의 경우 환양녀라 불리며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납치된 백성들이 체념하고 노비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을 틈타 몰래 도망치거나 이동하는 틈을 타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광활한 평원이나 산악지대에서 길을 잃거나 추격하는 유목 민족에게 붙잡혀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납치된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집단적인 저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 또한 대부분 철저히 진압되었으며 살아남은 분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드물게는 유목 민족 내부에서 납치된 백성들을 돕는 조력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거란족과 여진족의 침략으로 인해 북방 백성들의 납치가 잦았습니다. 11세기 초 거란의 침략 당시에는 수많은 고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1차 침입 때 거란은 약 10만 명의 백성을 납치해 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분들은 거란의 사회와 경제에 편입되어 살았습니다. 12세기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를 위협하면서도 납치는 끊이지 않았고 고려의 국정이 혼란스러웠던 이자겸의 난 때에는 더욱 빈번하게 백성을 납치해 갔습니다. 몽골 제국의 침략은 북방 백성 납치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약탈을 넘어 국가 전체를 멸망시키려 했기에 납치의 규모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13세기 고려-몽골 전쟁 과정에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려 백성들이 몽골로 끌려갔으며 이들은 몽골의 원나라에서 몽골인들의 노비가 되어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북방 백성들의 납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여진족의 소규모 약탈이 빈번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후금청의 침략으로 대규모 납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7세기 후금이 일으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북방 백성 납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후금은 두 차례의 침략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을 납치해 갔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에는 수도 한양 인근의 백성들까지 납치되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은 전쟁 이후 납치된 백성들을 송환하기 위해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송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청나라에 남아 그들의 사회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송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북방 백성들의 강제 납치는 한반도 국가의 인구 감소와 국방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국방의 최전선이었던 북방 지역에서 백성들이 납치되거나 내지로 이주하면서 국방을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유목 민족의 침략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납치된 백성들의 송환과 그들의 사회 복귀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돌아온 여성들이 환양녀라 불리며 사회적 차별을 겪었고, 가정 해체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납치되었다 돌아온 분들은 신분상으로도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당시 엄격했던 신분 제도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납치는 한반도와 북방 민족 간의 문화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납치된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사회에 정착하여 한반도의 문화, 기술, 그리고 언어를 북방 민족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방 백성들의 강제 납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군사, 사회,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주제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국가가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들이 외세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통계적인 수치나 위정자들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방 백성 납치와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